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홍정민 전 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진관 판사가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것도 본인 재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다른 재판장의 재판이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경위를 데리고 그 재판정에 들어가서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15일 네. 동안. 이거 다른 부장판사 같으면 유야무야 넘어갈 일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은 귀찮아서라도 본인 재판에서도 그냥 막 이렇게 지휘하고 말 수도 있는데 예. 뭐 다른 재판까지 가서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아니고 이 사법 시스템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따끔하게 어떻게든 경종을 울려야겠다라는 발벗고 나선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이하상 변호사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오면서 집에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법정 구속되는 느낌인데 법정 구속은 사실은 1심이든 2심이든 뭐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라고 이제 뭐 피고인들은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가 나오다가 갑자기 감치되는 경우를 거의 뭐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처음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난동 부리다가 끌려간 것도 아니고 다른 재판이니까요. 예.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끌려갔다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때 네. 다시 풀려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제가 보기엔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남은 권우현 변호사도 거기는 또 5일이 또 추가됐잖아요. 15일이 한 20일. 거기도 여지없이 이제 감치 들은 거죠? 아, 그렇죠. 감치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뭐 어쨌든 법원에 오거나 예. 뭐 진짜 최악의 경우는 소환돼서 어떻게든 체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번에 이진관 판사가 이렇게 적극 나서준 덕분에 뭐 여러 군데에서 지금 고발이 돼 있거든요. 예. 예, 뭐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뭐 법정 모욕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죄로 고발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재판이 돼서 이게 뭐 금고 이상의 형 그러니까 집유가 나오더라도 변호사 박탈되더라고요, 자격이. 그래요? 예. 그리고 서울변협 아니 전체 대한변협에서도 지금 징계위원회 직권으로 회부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제명 결정 나오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이제 뭐 제시해 줬죠. 그런데 이하상 변호사 입장에서는 훈장을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국회의원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나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예.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다 뿐이지 뭐 시민 그런데 저기예요. 뭐 피선거권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뭐 근데 실형은 안 나올 거니까 예. 아마 뭐 나왔으면 좋겠지만 예. 좀 더 이 증거를 잘 모으면 정말 어떤 법조인들은 징역 한 6개월에서 8개월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죠. 예. 예. 저는 이번에 그 감치 명령을 보고 이진관 부장판사를 다시 한번 또 봤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를 구형량보다 무려 8년이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을 때도 와 대단하다 했는데 정말 이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귀찮아서라도 안 합니다. 일반 그 판사들이. 그런데 끝까지 진짜 끝까지 간다라는 신념으로 가가지고 감치를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하상 변호사는 그 차지찬 구치소의 깜빵에 혼자 있는 겁니까? 그렇죠. 독방일 거라면서요? 예, 뭐 감치되면 그렇다고 하대요. 예. 모르십니까?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좀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예. 이진관 판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판사 하면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선 조회수가 네. 올라가던데요. 그러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 이하상 변호사를 감치 지휘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봤더니 본인 사건이 아닌데 다른 재판정에 직접 경위를 데리고 가서 예. 거기서 나오세요. 감치 15일 한 거잖아요. 이거 웬만한 작심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은 사실은 한상진 부장판사인가요? 예. 다른 판사의 재판이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감치명령서 갖고서는 끝나자마자 이하상 변호사를 당신 감치하시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현장에서 구치소로 구금하는 그 이진관 판사의 결단을 우리가 또 한 번 보게 됐죠. 예. 그 이진관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응원을 했는데 그 서울 고등법원 인사가 났는데 저기 지규현 부장판사는 서울 북부지법으로 인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진관 판사, 백대연, 그 다음에 우인성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잔류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가 항소심을 맡을 일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2차 특검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넘겨받는 사건은 여전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엄벌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우선은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도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에 대쪽 판사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고 오직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엄정한 판결을 하는 정말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에 모범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법관, 대법원장 뭐 이런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큰일을 하실 분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기대가 크고요. 이제 전담 재판부나 아니면은 이거 판사 배정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랜덤 배정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국민들의 바람은 있죠. 그대로 되는지 아닌지는 좀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휘하에서 사법부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를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27년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새롭게 이제 대법원장이 바뀌면 현 정부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쓰임새가 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26년이니까 1년 남은 것인데 일단 이진관 판사가 이번에 보여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23년 구형에 있어서도 아니 왜 선고. 그쵸. 선고. 아니, 왜 계엄 안 말렸냐라고 호통도 치고, 반성 없는 태도나 헌법 파괴의 중대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크게 엄벌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이 첫 번째 1심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친위 쿠데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앞으로의 재판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상당한 그런 성과를 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감치명령을 직접 지휘하면서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없죠. 변호사를 감치하고 구치소에 구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왜냐하면 자기 선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하상 변호사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15일에 대해서 다 채우고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치소도 가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변협에서도 이제 징계 논의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남아있는 징계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유튜브에서의 진격의 변호사라는 극우 유튜브잖아요. 제가 한번 그거 모니터링 했는데 너무 보기가 괴로워요. 어쩜 그렇게 판사를 모욕적으로 그리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지 그런데 변호사가 나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기 유튜브에서의 그런 어그로를 끄는지 슈퍼챗 엄청 받아가지고 수익을 그때 400만 원 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에만. 그래서 정말 이게 악순환에 정말 계속해서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래도 비정상을 정상화했다는 데에서 이진관 판사가 앞으로는 2차 특검 그리고 여러 비상계엄의 정상화 그리고 대법원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극우 유튜버에서는 이진관 판사 완전히 막 욕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뭐 나치 독재다. 그리고 뭐 인권 존중에 있어서 판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비난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이진관 판사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감치 집행을 두고 사법 질서의 권위를 조롱하고 정치 선동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구치소에 곧바로 수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신원 확인이 안 된다고 신원 확인 거부를 하니까 구치소에 구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15일 구치소에 수감을 한 것인데 그런 시스템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법무부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판을 회방을 놓고 오히려 변호인단이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선동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는
원칙 대응을 하겠다라는 제대로 된 그런 선례를 남기는 거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근데 뭐 이하상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금이 안 된 변호사도 권모 변호사가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중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은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1월 인사에서 대법원의 2인자인 법원 행정처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법사위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그쵸.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에 대해서 말 그대로 용단 폭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 수 있느냐라고 한 거죠. 예. 예. 와, 이제 앞으로는 법사위가 또 다시 한번 시끌시끌 할 것 같아요. 예. 법원 행정처장 되게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예. 천대엽 처장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사법부랑 대법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방을 했는데 여전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한 박영재 처장이기 때문에 여지 희대의 정말 시대는 아직 여전하구나라는 희대의 남자라는 예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요. 이 박영재 처장을 보면은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았어요. 예. 보니까 서울대 법대 나오고 그 다음에 쭉쭉쭉 승진을 해서 실제로 법원 행정처에서요 인사 담당관, 기조실장, 차장하고요. 그러다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부장 판사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대법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걸었네요. 예 이번에 처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엘리트 코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속해서 사법부의 그냥 기득권 지키기에만 올인돼 있는 조희대 라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에 사실은 이재명 그때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있어서의 3심 주심을 맡았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 본인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요. 당시에 정말 대선을 앞두고 유죄 판결 취지의 그런 파기환송을 하면서 정말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흔들려고 했던 사법부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개입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법사위에 나와서도 저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다.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되풀이만 하는 게 조희대 판박이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왜곡죄 그리고 재판 소원죄 우리가 사심죄라고 그러죠. 그리고 대법관 증원,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공감대가 없는 거죠. 사법부의 개혁은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린 사법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그때 정말 유죄 판송의 그런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때 실제로 그 8만 쪽의 그 많은 분량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볼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다 안 봤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근데 이게 되게 법꾸라지 같은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 그러면 8만 쪽 중에서 필요한 한두 장만 봐도 그거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뭔가 위증이나 아니면 거짓 증언에 해당될 수가 없어요. 필요한 범위랑은 매우 주관적인 요소인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의 이때까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법사에 와서도 자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법부는 완전히 뭐 정말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적인 존재라는 걸 여전히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사법부의 그런 여러 가지 개혁안이 결국에는 사법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뭔가 법리가 왜곡될 수도 있고 너무 주관적인 그런 공격이기 때문에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그럼 우수 판사들이 다시 대법원으로 쏠림 현상이 있으면 하급심에서 재판관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반대만 했던 사법개혁의 반대 논리를 반복하고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처장이 바뀌어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여전히 조희대의 세상에서 사법부는 본인들의 카르텔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이번 법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죽하면 추미애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박영재 청문회를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김용민 의원도 아니 사퇴 고려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판결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도 자세가 매우 꼿꼿해요. 그러면서 아니 뭐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질문이 틀렸다. 그리고 뭐 판결문에 다 있는데 막 이러면서 오히려 꼿꼿한 모습이 정말 사법부에 오만하고 여전히 독선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다음으로 그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네. 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이 됐더라고 1월 달에. 네. 그러니까 넘버 2, 2인자잖아요. 예. 당연히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했을 것이고 법사위에 처음 출석했는데 네. 예상대로 민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의원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 파기환송 내용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대법원에서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그 공직선거법, 예. 예, 그게 3심으로 배당받았을 때 주심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뭐 8만 장의 그런 기록이 있는데도 며칠 만에 이틀 만에 이렇게 읽었는지. 예, 그걸 전원합의체로 넘기고 바로 이제 파기환송심을 이끈 주역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죄 취재로 파기환송을 했던 그 판결의 주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처장에 임명한 사람이 이제 조희대 예. 법원 지금 대법원장인데요. 이 두 분의 관계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조희대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팔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예. 실제로 이제 이력만 확인해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될 당시 2023년 겨울에 그 해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박영재 지금 현 처장이 그때 아마 이균용인가 하여튼 낙마를 했어요. 예. 윤석열이 임명한 그 법원 대법관들이 계속 낙마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민주당을 설득해서 그래도 대법원장 임명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사법부가 계속 뭐 홀드돼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결국 대법원장이 되는데 1등 공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바로 고등법원으로 그 뒤로 갔는데 바로 대법원으로 불러들였어요. 다시 대법관으로. 그러니까 조희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후배군요. 예, 고마운 후배고 그리고 대법관 제청을 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의 대법관 제청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주심도 아마 맡긴 것이 조희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의 의중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마도 박영재 처장만큼은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굉장히 싱크로율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민주당 의원들은 그 법사위에서 그 사법개혁을 논의 조율할 법원 행정처장의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었다. 즉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맞는 판결이었다라고 앵무새처럼 답변을 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뭐 불과 9일 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 이게 실제로 기록이 온기도 전에 의사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도 뭐 대선에 나갈 후보 그 대선 직전에 이렇게 개입하려는 뭐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반성이나 사과는 못할지언정 이렇게 뭐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그 법원에 이제 대법원의 오만한 행정 뭐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 굳이 박영재 대법관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한 거는 그때 그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을 계속 정당화하려는 그런 취지로 오히려 느껴지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법사위에 출석을 자주 해야 되잖아요. 법원 예. 행정처장이니까 옛날에 그 천대엽 전 법원 행정처장이 그랬듯이 예. 그러면 분명히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 세례를 받을 거를 분명히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를 내겠다고 그러니까 본인이 오케이 한 거잖아요. 네. 권력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권력욕이 대단하죠. 그래서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예. 법 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엄청 우려를 지금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예, 계속 뭐 사법부 독립성이라고. 근데 이 부분을 어쨌든 사법개혁을,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약간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예. 조희대 사법부에서는 그 우리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사법개혁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뭐 논란이 있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 핵심 측근을 거기에 앉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 당시 법사위에서 화제가 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이 박영재 그 법원 행정처장을 질타하는 장면인데 예. 거기서 그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과 김건희에게 무죄를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용훈 대법원장 때 그 법원이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면서 과거사를 재조명하자라고 하면서 200건의 판결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나 봐요. 그러면서 그 1호 사건으로 그러니까 법원이 이건 우리가 판단해도 잘못했어. 다시 들여다보자라고 하면서 재심 1호 사건이 제일동포에 대한 간첩 사건 이거라고 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 그런데 당시 그 피해자인 서모 씨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병으로 아픈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어렵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다시 재심을 신청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판사가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그리고 재심을 신청했는데 기록만 보고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판사가 다름 아닌 우인성 판사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번에 밝힌 내용입니다. 사실 재심이 결정되기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예.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어렵게 그 증거를 모았다는데. 예. 참 그러면서 그 추미애 그 위원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박영재와 우인성 판사의 관계를 또 말을 하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두 사람이 같이 중앙지법에 이렇게 근무를 했나 봐요. 네. 그리고 대법원의 재판 연구관으로 같이 또 일을 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개인적인 관계는 모르겠고 예. 그 커리어상 굉장히 초 엘리트 코스를 둘 다 밟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추미애 위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굉장히 질타합니다. 네. 그러니까 초엘리트 코스들이 서로 선후배 간이 밀고 끌고 당기면서 나중에는 이제 좋은 로펌으로 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질타를 하던데 법원 행정처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나 못 가죠. 뭐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이 난 양승태 대법원장도 법원 행정처의 예. 문제였잖아요. 그때 뭐 재판을 어떻게 뭐 개입도 하고 사실은 뭐 그런데 법원 행정처도 그렇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도 그렇고 굉장히 그러니까 선택된 자들만 갑니다. 뭐 그게 뭐 다른 신분상의 것이 아니라 제일 성적이 좋고 그리고 근무 평정이 좋은 판사들만 골라서 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들만의 리그가 그 사법부 내에서도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는 최근에 그 성향을 보면 보수 인사들이 많겠네요. 아무나 끌어들이지 않은 곳이니까. 그 진보라고 안 끌어들이는 건 아니지만, 예, 뭐 그 사법부 논리에 매몰돼 있을수록 보수일 가능성은 훨씬 높죠. 그렇군요. 예. 어쨌든 추미애 위원장은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가능은 하다면서요? 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그때 사실 조희대 청문회도 예. 했었는데 없는 조희대 청문회. 예. 예. 그때 제대로 밝혀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심을 놓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그 청문회 열면서 그 유죄 취죄의 파기환송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다음으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전 의원 김영선 씨가 그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예상하셨습니까?
무죄가 나올 수도 있구나. 네. 요즘에는 뭐 어이없게 많으니까. 무죄 한 방 네. 한 방씩 맞으니까 김건희가 무죄면 명태균도 무죄고 김영선도 무죄고 윤석열도 설마 무죄? 네. 이렇게 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떻게 재판부가 이렇게 봐주려고 작정을 했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예. 그 8천만 원을 주고받아서 우리가 그 세비 반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 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정말 똑똑한 판사입니다. 어떻게 그걸로. 그러니까 해석을 이게 하는지. 검찰이 이게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하고 5년 구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구한테 반띵 뜯기 10원 하나 틀리면 안 된다고 명태균이 협박했잖아요. 그래갖고 와 어떻게 이렇게 국회의원이 세비를 이렇게 뜯겨가면서까지 이렇게 굴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했을까라는 정말 신기한 상황으로 봤는데 명태균 씨 결국에는 모든 것들에서 다 무죄고 그 황금폰 증거인멸. 예 그래서, 그거 은닉한 것만 징역형에다가 그다음에 집행유예 난 거잖아요. 와 그래서 이게 검찰이 사실은 이게 창원지검에서 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 또한 윤석열 정부 때 창원지검에서 봐주기 위해서 정말 손만방이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비 8천여만 원이 결국에는 이게 채무 변제금으로 판단을 했다. 왜냐면은 김영선 전 의원 캠프에서 명태균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너 채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천의 대가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게 재판부의 판단이고요. 그 공천의 대가라는 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요. 공천의 대가로 제 세비를 반띵하겠습니다라는 계약서나 문서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그거는 공천의 대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뭐 김영선이 좀 해주라 그래. 내가 상현이한테 얘기할게라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그 통화 있잖아요. 여러 번 압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천 회의에서 김영선이 여성이고 또 그만큼의 공헌이 있으니까 단독 공천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윤상현이 주장을 하는 회의록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기호 의원이 아니 그래도 여기는 단수 공천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창원시장도 나중에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경선 붙여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윤상현이 그냥 단수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은 그게 윤석열, 김건희, 윤상현 그래서 단수 공천 이렇게 된 거라고 너무 정황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심위에서 땅땅땅 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니까 이거는 합헌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 어떻게 이게 무죄야라고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김건희 씨 무죄에 의해서 명태균 무죄. 그러면 남은 건 오세훈인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중간에 김한정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 돈 주고서는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야라고 다 뒤집었으면 오세훈은 또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명태균 씨와의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을 유죄 확정할 수 없다라는 재판부의 가정이 깔려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로 봐서 그래서 사실은 명태균 씨가 그 김영선 말고도 2명의 그런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한테 2억 4천만 원 받은 건 있잖아요. 예. 이것도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죄의 이유는 지방선거가 아직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10개월 전에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비 후보자로서 출마가 확정된 상황도 아니고 그런 면에서 명태균이 이 사람들한테 공천한다는 뭔가 유력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입니다라고 해서 명태균은 참 좋겠습니다. 몇 억을 받아도 그냥 오케이 이렇게 되는 판례가 된 거잖아요.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거의 멘붕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또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럴 줄 알았으면 받을 걸? 황금폰도 좀 더 받고 황금폰도 괜히 또 그냥 은닉해가지고 그냥 그거는 또 유죄 받았네 하면서 아쉽다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자, 다음으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전 의원인 김영선 씨에 대해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예상을 못했죠. 근데 지난번 김건희 그 판결에도 예. 이 부분이 무죄가 됐잖아요. 명태균 관련 예. 받은 부분이. 그런데
이게 진짜로 본 명태균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무죄로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논리가 일단은 뭐 많은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공천 관련해서 뭐 윤석열이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이제 육성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는데 판결에서는 그게 공관위에 다수결로 결정이 된 거라서 명태균의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무죄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시기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준석이 쫓겨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예. 아마 그 2022년 5월 뭐 4월 이때부터 이때가 지금 뭐 6.1 보궐선거 공천 작업을 막 김영선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에 대한 그 윤리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뭐 김영선 공천이 확정된 이후에 뭐 당원권 정지가 되면서 이준석이 쫓겨났죠. 그리고 그 직후에 체리따봉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엄청난 그 윤석열의 그 영향력이 있었는데 그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뭐 김영선이 해줘라라고 했는데 공관위에서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결정을 했다라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거는 정말 하늘을 뭐 손가락으로 가리려는 뭐 이런 것밖에 안 되죠. 누가 믿겠어요, 그걸? 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돈을 주고받았잖아요.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이른바 그 세비 반띵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법원에서는 정치 자금이 아닌 급여나 채무 관계로 봐서 무죄를 선고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아니 그러면 급여나 채무 관계면 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직접 주지 않고 강혜경 씨를 통해서 제3자로 우회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아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빚을 졌다. 그러면 명태균한테 바로 통장에 꽂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엄청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뭐 명 씨한테 뭐 빌린 채무 관계로 갚았다. 뭐 8천만 원을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걸 다 받아주면 그 앞으로 모든 정치자금법은 빌린 거 갚았다는 논리로 다 뭐 할 수 있는 거냐. 이거는 정치자금법 자체를 그 뭐 왜곡하거나 와해시키는 뭐 그 정도 재판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공천 개입도 지금 법원은 실제로는 그러니까 공관위가 다수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명태균이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한 건데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그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김영선 챙겨주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윤상현한테 윤상현 하겠다라고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태균이 어쨌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윤석열 입장에서는 고마웠을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화를 했던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천에 개입한 게 아닌가요? 개입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수결을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수결 현장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있었죠. 그러면 윤석열이 뒤에서 조정했을 수 있다고 보면 공천에 개입한 거잖아요. 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판결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영향을 줬을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 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뭐 굉장히 뭐 그거는 그러고 뭐 예를 들어 공관위원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편 건데 그런 무적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를 잘한 판사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무죄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지 논리를 찾아내는 것 같아요. 일반인 사람은 아마 저 같으면 윤석열의 녹취록이 공개됐어.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유죄네라고 했을 텐데 그 판사는 지금 그 논리를 찾아낸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다 무죄가 났는데 명태균이 하나 유죄가 난 게 유죄한 게 딱 있죠. 그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 이 논리가 뭐냐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보통은 그 실체에 대해서 무죄가 나면은 그걸 뭐 죄도 없는데 뭘 숨긴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해서 보통은 그게 뭐 증거인멸도 유죄가 잘 안 나요. 근데 이 경우는 재판부가 봐서 너무 증거를 완벽하게 다 없애버려서 뭐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식의 논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면에.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볼 땐 더 황당하죠. 그 죄도 없는데 그럼 숨긴 건 왜 죄지? 그 들여다봤더니 그게 엄청나게
증거가 될 만한 걸 잘 숨겼기 때문에 무죄다. 아, 이런 더 열받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죄. 그러니까 증거를 숨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무죄인 증거를 숨겼기 때문에 네. 무죄를 때려야 되는데 증거 인멸에 대해서는 또 유죄를 때린 거잖아요. 예. 근데 구속은 또 안 시켰어요.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증거인멸 교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볍다고 보고 굉장히 이제 궁색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판결이 흔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예. 아니 무죄를 연속 때리고 증거 인멸했다고 유죄를 때리는 건 뭡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숨긴 증거는 무죄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무죄인 증거를 인멸하면 왜 유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엄청 유죄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이 그런데 보통은 이런 게 아주 이례적이지만 보통은 정치나 아니면 지능형 범죄,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 너무 잘 뭐 이렇게 포렌직을 못할 정도로 이 경우 다 파쇄했지 않습니까? USB나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이례적인 판결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 무죄를 법리적으로 때린 걸로도 모자라서 증거도 너무 잘 숨겼다라고 이제 막 사실적으로 확정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재판부가 예를 들면 꼬리를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윤석열, 김건희 뭐 다 받고 명태균, 오세훈까지 다 걸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뭐 왜 그래 뭐 비호를 받았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예. 재판부가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그게 처남에게 휴대전화와 USB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날개를 달았잖아요. 그렇죠.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항소를 해도 판을 뒤집을 수 없다. 제가 보기에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날개를 달았습니다. 야, 이래서 사실은 종합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 이런 사법부를 대상으로 뭐 사실은 증거를 더 찾으면 있지 않겠습니까? 파쇄를 하고 뭐 있어도. 예. 그리고 다른 전자기록도 있을 텐데 그 뭐 USB나 휴대폰만 없앴다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법리적으로 이 모든 전 국민이 생생하게 들었어요. 김영선이 해줘라. 예. 예. 그리고 2억 4천을 또 지방의원들 두 명한테 받았죠. 받았죠. 그 무죄 논리도 정말 황당합니다. 예, 명태균이 그 뭐 돈은 받았지만 공천에 뭐 개입할 정도의 뭐 영향력이 없었다. 예. 그래서 무죄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받으면 되겠네요, 이제. 영향이 없으면. 예, 진짜 화가 다 날 정도로 야, 사법부가 이 정도의 상식을 뭐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재판을 계속 연속으로 하는 거는 뭐 사법부가 뭐 스스로를 이렇게 못 믿게 만드는 뭐 그런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관련해서 김건희 무죄, 명태균 무죄에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오세훈 서울시장 어떻게 될거 보십니까? 여기도 무죄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 이런 지금 분위기면. 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오세훈만 유죄인 게 더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오세훈은 예. 돈을 건넸다는 게 있잖아요. 제3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 정치자금법 정도만 또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뭐 여론조사 조작이라든가 그 김건희도 뭐 52회인가 이렇게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뭐 명태균이 자발적으로 뭐 한 것뿐이다라고 예. 뭐 자기 김건희만 본 것도 아니고 뭐 여러 사람 봤다 예. 뭐 이런 식의 논리라서 야, 좀 불안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 대한민국 판사들의 신박한 논리가 궁금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우리 똑똑하신 판사님들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 아마 신박한 결과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좀 국민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